안녕하세요. 윤희의 책 윤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책은 루이제 린저의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입니다. 루이제 린저는 독일의 지성으로 대표됩니다. 그녀의 대표작으로는 잔잔한 가슴에 파문이 일 때, 생의 한가운데, 다니엘라 등이 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물론 좋았지만 저는 20여나문살이던 때에 이 에세이집을 밑줄을 그어가며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밑줄을 오늘 책을 읽으며 유난히 큰 소리로 읽은 듯합니다. 느낄 수 있을까요? 요즘의 에세이에 비하면 마치 엄격한 교장 선생님이나 혹은 지엄하지만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침서 같다고 느꼈습니다. 간혹 여성과 남성을 구분지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정서를 느꼈으나 그것이 바로 엄격한 교장 선생님이나 지엄한 할머니의 특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에서는 루이제 린저가 이 글을 쓴 1967년과 지금의 사정이 달라 그 길이 다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루이제 린저의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와 하루 끝에 깊은 잠을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선한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루이제 린저. 사랑. 기차 안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내 앞에 둘이 친절하고 선량해 보이는 검소한 옷을 입은 중년 여자 둘이 앉아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다른 여자가 올라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40을 넘어 보이는데 청회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10대처럼 보였고 희고 좁은 바지에다가 빨강색의 꼭 끼는 스웨터를 입고 같은 빛으로 입술과 손톱, 발톱을 칠했습니다. 조금 특이해 보이기는 했지만 그다지 다정하고 멋진 여자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앉아 책을 읽으면서 별로 눈에 띌 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검소한 여자들은 그녀에 대해 차디찬 거부의 눈길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자기네들과는 다르기 때문이고 자기네와 다르다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별로 해로울 것 없지 않느냐고 당신은 말하실는지 모릅니다. 정말 무해할까요? 나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미움을 받는 남다른 사람이 흑인이고 당신이 미국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 30년쯤 뒤로 물러나 그 여자가 유태인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또는 콩고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 검소한 여자가 자기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반감은 사실상 이성적인 것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곳, 자기가 지배할 수 없는 어떤 힘이 행패를 부리는 곳, 피와 본능이 숨어 사는 그곳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견이란 판단이 아니라 어둡고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자신도 이겨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기차 속에서 내가 경험했던 얘기로 되돌아가 봅시다. 왜 그 두 여자들은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의 차림새가
자기네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젊지도 않은 여자가 그렇게 별나게 차렸다는 것을 자기네들의 점잖고 단정하고 얌전하게 옷 입은 것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 분격하게 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녀들의 적대 감정의 근본 동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한테서 인정을 받고 자기 특성대로 용납받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존재하는 방식이 옳다는 것을, 또 자기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자기와 동료자들 가운데서는 그는 문제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생활 방식과는 낯선 그룹을 만나게 되면 그는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식의 존재 방법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한 비정한 경계선으로, 경쟁자로, 비판으로, 침범으로, 부정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식으로 사는 사람이 적대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10살 때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오버바이에른에 있던 우리 학급에 한 북부 독일 지방의 여자아이가 새로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 머리를 길게 닦고 있었는데 그 애는 아주 짧게 잘랐고 고지 독일어, 북부 독일어, 즉 프러시아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언제든지 재빨리 대답을 했지만 항상 틀린 대답이었습니다. 그 애는 너무 낯선 태도로 우리를 어안이 벙벙토록 했는데 첫날엔 그 애를 모두 경탄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우리는 낯선 애에 대해서 은근히 차가운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왜 그랬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재빠르고 똑똑하고 세련된 작은 프러시아 계집애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육중함과 촌스런 태도를 의식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과 같이 우리 자신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었고 새삼 우리 자신을 느끼게 되었고 새로운 척도로서 우리를 재봐야 했으며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낯선 애가 자기 나름대로 옳았다면 우리들에게 뭔가 잘못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중에 몇몇은 적응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고지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스커트를 좀 치켜 올려 그 낯선 애처럼 무릎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적대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삶의 질투라는 재앙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는 수백 가지로 변형된 모양으로 체험합니다. 어머니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 속에서 훨씬 더 세련되게 옷을 입고 또 똑똑한 딸들로부터 거부당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들의 현대적인 주장 때문에 위협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정당은 다른 정당을 적군 취급하고 있습니다. 각 종파는 다른 종파에 대해 모든 세계적인 종교 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실을 거부하고 나섭니다. 모든 국가와 종족은 다른 국가나 종족이 자기네들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불신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척도나 취향에 맞게 되어 있고 쉽게 뚫어볼 수가 있고 다루기 손쉬울 때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쉽게 우리 편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친구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의 손안에 안 들어올 정도로 비중이 큰 사람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종류는 수없이 많고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그러한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항상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존재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간에 존재할 권리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다양함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적응하게 되는 것일까요? 위대한 현자였던 괴테는 작품 친화력에서 다른 사람들의 위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사랑 이외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도 사랑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다른 식의 존재에서 오는 모든 불안이나 피해나 억측의 위협감에 대해서는 사랑 위에는 달리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식의 존재를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다른 존재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을 내던짐으로 가능합니다. 세상의 다양함은 추측이나 경쟁심으로가 아니라 동료의식으로, 기쁨의 충만감으로 또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앙양으로 생각되어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 매혹적인 18세 처녀가 있는가 하면 고집센 노처녀가 있고 거세고 몸집 좋은 가정주부들이 있으며 아름다운 모델 아가씨가 있는가 하면 허리 굽은 사람, 꼿꼿한 사람, 지성적인 사람, 원시적인 사람, 보수주의자, 전이파, 남자와 여자, 무슬림교도, 힌두교도, 유태인,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요컨대 이 모두가 자기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이 모두가 다 말할 수 없이 거대한 창조물의 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생활을 용납합시다. 그들의 다른 생활을 우리는 사랑하도록 합시다. 순결. 섹스는 결코 터부이거나 소위 점잖은 사람들은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될 화제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누가 어떤 태도로 무엇을 목적으로 얘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테마를 좀 다른 각도인 순결에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순결 운운하는 것을 보니 또 도덕교육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짐작은 틀렸습니다. 우선 순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순결이란 처녀성이나 순수성과는 다릅니다. 처녀성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도 육체적으로는 다치지 않았으나 어느 날엔가 상대를 찾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상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토록 신체적인 성생활을 포기하고 영육이 합일된 전제로서 보다 높은 이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의 독신은 단순히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런 처녀성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기혼자도 순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마음은 순진하고 참되며 질투가 없고 동정심이 넘치는 마음입니다. 물론 순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결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에 어느 정도는 가깝게 되었습니다. 침묵이란 스웨덴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젊은 여인과 음식점의 급사와의 정사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은 불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섹스의 장면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에 대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의적으로 매음을 권장하는 도색 영화가 아닌 한 우리는 예술 속에서 무엇이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장면이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불결스러운 것이 아니라 장면 그 자체가 불결스럽습니다. 그 장면에서 예의 남녀는 포옹은 하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같은 나라의 말을 쓴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며 상대방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상대방을 성의 욕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 없는 성행위가 바로 불결한 것일까요? 간단하게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순결하며 허락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로써 우리는 부도덕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엄격한 요구가 선행됩니다. 도대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어른들의 사랑에 자극된 16세 애인들의 일시적인 흥분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일이고 상대방을 위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자 의지이며 성실에 대한 확고한 의사이고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일시적인 동침자로 여기지 않고 섹스에서도 서로 존경심을 잃지 않는 하나의 완전 무결한 인격체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행위는 인간관계의 모든 것 속에 녹아들어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도 순결하지 못한 경우는 있습니다. 만일에 한 사나이가 부인의 감정과 올바른 소원에는 무관심한 채 사랑과 존경도 없이 그녀를 포옹한다면 불행하게도 저는 그것을 불결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섹스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가장 훌륭한 선물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라는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영화에서 두 남녀가 포옹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사나이의 얼굴은 못마땅한 듯 포악스러우면서도 무언가 텅 빈 모습이고 여자는 눈물이 뒤범벅된 절망적인 얼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섹스를 모욕하는 무서운 장면이며 으깨어진 인간성의 원상입니다. 성적 능력이란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그것에 대해 우리가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고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색 영화에 가공할 점은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참다운 섹스를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의 핵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보다 높은 힘이 못되며 오히려 악마 같은 방법으로 섹스를 오용함으로써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순결을 가르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점잔을 빼거나 피가 없는 냉랭한 언행이나 하느님과 관련해서 육신의 지나친 모멸을 가르치거나 또 그런 식으로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감정의 주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능력과 상대방에 대한 자의적인 희생을 통해 한 몸이 될 줄 아는 힘을 줘야 할 것입니다. 죽음. 제가 현지의 이탈리아 관청에 나가서 체류 허가서의 연장을 신청했을 때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이탈리아에 체류할 생각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하자 거기에 앉아있던 6명의 관리들 모두가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언가 나쁜 것이라고 여겨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더욱이 이탈리아인들은 보통 때는 죽음에 대해 별다른 편견을 갖고 있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곳 이탈리아에서는 장례 행렬은 연구차를 앞세우고 몰래 공동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연구차에 꽃다발이 덮이고 관이 밖으로 내보이도록 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차를 끌면서 복잡한 거리를 아주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을 본다는 것은 자신이 죽어서 묻히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끔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은 살아있음을 즐거워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누구든 죽어야 합니다. 개개의 삶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그리고 자기와 죽음과는 상관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멸할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 살아갈 수만은 없습니다. 어느 때건 죽음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할 순간이 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과 협정을 맺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죽음은 불시에 그 사람을 덮쳐서는 안 되며 때를 맞추어 사자를 보내야 한다는 협약이었습니다. 죽음은 사자를 보냈습니다. 위험과 질병과 늙음이 바로 그 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걸 사자로 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죽음은 갑작스럽게 닥쳐온 셈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사자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항상 죽음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에 처했을 때, 공격을 받았을 때, 우울한 때나 병에 걸렸을 때는 그 공포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공포를 물리치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바보거나 영웅적인 사람이어서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이 없고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에 처해서도 그렇게 겁을 먹지 않습니다. 어린이들도 대개는 죽음에 대하여 별로 놀라지 않으며 죽어갑니다. 위대한 이념을 품고 그것을 믿는 순교자들도 용감하게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죽음에 직접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별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잘된 일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천천히 죽음의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고 낯선 것에 대해 차츰차츰 신뢰를 하게 되듯 가능한 한 점점 그 죽음을 믿게 됩니다. 사람은 죽음에 있어서 자신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어릴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저는 그 공포를 없애버리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침대에 누워 얼굴을 두꺼운 이불로 가리고 숨이 막혀서 못 견딜 때에야 비로소 이불을 걷어치웠습니다. 그러한 스파르타식의 자기 수련 방법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어린이가 자기 혼자서 죽음에 대한 수련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한 것은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와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통한 정신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죽음이란 뇌 활동의 정지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이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다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가정을 세워보았습니다. 단순한 생물학적인 생물과 마찬가지로 어떤 인간의 존재도 결국은 세포처럼 사라지는 걸까요? 한 개체의 일시적인 삶은 항상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보편적인 본질체로 돌아가는 걸까요? 육체가 다시 물질로 돌아가듯 영혼도 또다시 어떤 영의 세계로 귀향하는 걸까요? 죽음으로 해서 물질과 에너지 속에서의 인간의 변신이 오는 걸까요? 우리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온다면 인간으로서 다시 태어날까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살아있을 때와 똑같으며 단지 존재의 형태만 변화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빗방울이 대양으로 흘러가듯 우리의 개체적 존재를 다시 신에게로 돌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로 남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은 사후의 영생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외 없이 영생을 믿고 싶어 한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은밀하게도 이 점에 귀결되어 있으며 비록 상상할 수도 없는 먼 미래일지라도 그 미래를 우리의 삶 속에 현존하는 현실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삶의 의미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의미를 믿는 자만이 삶의 의미를 믿을 수 있습니다. 죽음도 또한 삶에 속하기 때문이며 죽음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들을 몹시 불안스럽게 하거나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하는 그 뭔가를 보고 듣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뭔가 무서운 것을 보느냐, 영광된 것을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에 달렸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지만 더없이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섭게 죽지 말고 행복하게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과 참된 상태와의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순간에 일그러졌던 얼굴들이 사후에는 갑자기 성스럽게 보입니다. 우수의 시인 라인홀트 슈나이더는 사후에도 젊은이의 얼굴을 지닐 수 있었고 시인 베르나노스는 일생을 죽음의 공포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그 공포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미리 괴로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를 향해 그는 뚜렷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둘이 만났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 평화스럽게 죽었습니다. 죽음이란 교통사고처럼 밖에서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인간과 함께 태어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은 한 번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번 죽습니다. 출생조차 말하자면 하나의 죽음입니다. 모체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에 맞이하게 되는 유년 시절과의 결별, 성적 능력의 사라짐, 나이가 먹어 아름다움을 잃는 일, 자식들의 분가, 애인의 죽음, 환상과의 결별, 자기의 자질과 계획들의 포기, 이 모든 것들이 모두 그때그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이나 모든 체념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별 없이는
발전이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결별은 이름이면서 동시에 어둠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낯익은 것을 포기하기 싫어하고 변화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성장의 아픔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용감하게 그런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최후의 죽음에서만 사정이 달라야 합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사 내가 죽음의 그림자 속을 걸어간다 해도 나는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그대가 내 곁에 있으므로. 친구. 오늘날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에 대해 많은 글을 쓰는데 사랑이라면 결국은 성적 사랑으로 이해될 뿐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정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욕정은 어떤 종류든 재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때려 부술 수 없는 검붉은 피와 관계가 있으며 언제나 선정적입니다. 그러나 우정은 피나 레몬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정은 생물적인 것이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신적이며 자유로운 선택이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애와 같은 생물적인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일 당파를 짓기 위한 친구나 사업상의 친구를 얘기할 때면 친구라기보다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좋습니다. 동창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비슷한 가문 출신의 젊은 부인들의 모임인데 학교 시절의 우정을 뒷날에도 그대로 지키자는 것이 모임의 취지입니다. 그녀들을 한 군데 묶어주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 유별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엘리트 의식입니다. 비록 그들은 평범한 여인들로서 엘리트와는 거리가 멀지만 그녀들의 망상은 타인들과의 구별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바로 동창입니다. 만일 그 동창생들의 모임이 어떤 형체나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그건 클럽이 될 겁니다. 클럽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자라는 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같은 계급 간의 사교 클럽에 속한다고 해서 반드시 친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정이란 많은 수의 사람 사이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정이란 친화력에 근거를 두는데 각 개인에게 있어서 친화력이란 그다지 많지 않은 탓입니다. 게다가 동일 계급이란 의식은 모임의 성격을 위험스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녀 시절에 무슨 비밀이고 함께 나누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다른 처녀가 저의 우정을 호소해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좋아했지만 제3자를 똑같이 친구라고 부르는 게 어쩐지 저의 옛 친구를 배신하는 것 같아 내 멋대로 독특한 도덕적인 법규를 만들어 그 3자를 동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관계는 무언가 방자한 학생풍의 음조를 띄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무언가 살아있는 것, 남성적인 동지애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에겐 직업상의 동지, 운동에 있어서의 동지, 전우 등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겐 무언가 공통적인 것을 이룩하며 공동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합류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끼리는 동지가 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남녀 사이에는 그게 가능할지라도. 여학생 시절 저는 등산에 미쳤었는데 저와 함께 산에 오르던 사람은 2명의 남학생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밧줄을 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우리는 동지였지 결코 친구지간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동지애란 상대방의 본질의 중심까지 들어갈 필요도
또 현상을 그대로 지킬 성실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정은 전혀 다릅니다. 우정은 성애처럼 낯설면서도 친숙한 것에 대한 환희에서 생기는 것이며 또 그러기 때문에 보다 본질적으로 친화력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성애가 우정으로 자라나서 사람들은 소위 같은 진리를 갖게 되는 상대를 만나게 되어 그와 의견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우정은 성립 과정에서 볼 때 무언가 정신적인 것입니다. 우정은 어떤 것으로 묶어진 진리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 기질에 따라 우정에는 찬 것과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 것이라 해서 절대로 저급한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에게서는 대개 그런 차가운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보다 밀접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정이 있는 곳이면 그 우정은 언제나 인간의 깊은 동경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며 자신의 존재 속에서 자기를 확인해주는 사람을 갖고 싶어하고 성애에서도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기대하지만 성애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갖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는 자연히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서로 자기 감정을 느끼게 하지만 우정에 있어서는 두 사람은 어떤 정지 상태의 공간을 창조해서 그 속에서 그들의 공동의 진리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도록 차이를 칩니다. 그리하여 친구들은 이 세상의 어둠과 불안을 없애고 한 조각 밝고 안전한 곳을 마련해 줍니다. 우정이 결혼을 보상하거나 대체해 줄 수 있을까요? 가끔 어떤 부부는 남편이나 부인이 서로의 친구를 가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이는 내가 있으면서 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까요? 그러나 성적인 상대에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말 못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결코 감옥은 아니니까요. 가끔 우정이란 어떤 것이든 근본적으로 에로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그걸로 설명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에로스적인 성격이 뭐가 안 됐단 말입니까? 에로스는 사람들이 그걸 절제하고 고양하면 힘차고 좋은 힘입니다. 에로스가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정을 가끔 병영이나 사원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우정을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우정을 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아마 저 경우에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키진 않을 정도로 에로스적인 것이 적은 모양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두 사람은 에로스를 조용하게 정신적인 영역으로 옮기는 기적을 이룩했는가? 그러자면 거기에는 보다 높은 수양과 통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성공된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하는 현상을 앞지르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는 결혼도 출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순수한 우정만 살아남을 겁니다. 우정에 대해 그렇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려면 우리는 우선 그걸 정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우정이라면 무엇이나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정을 부드러운 것과 딱딱한 것으로 나눕니다. 부드러운 우정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는 이런 여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든 여자들로서 3명이 아주 친밀합니다. 그녀들은 전부 이혼을 한 여인들인데
입을 모아 남편들에게서 정신적으로 무서운 일을 당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갖가지 병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 위해서도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녀들은 셋이 함께 방어를 합니다. 무엇에 대한 방어일까요? 현실에 대한 방어이고 그녀들의 영적인 부족함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방어이며 마음을 활짝 열고 항상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려는 삶의 욕구에 대한 방어입니다. 그런 우정은 폐쇄적이고 내향적이며 이기적이고 거만합니다. 때문에 저는 딱딱한 우정을 더 좋아합니다. 제게는 어머니 같은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하게 해주지만 때로는 저를 가혹하게 비판해서 저를 불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친구는 서로 아첨해서는 안 되며 서로 자극하고 서로를 교정해주고 성장에 대한 자극을 줘야 합니다. 친구들은 서로를 너무나 점유해서도 상대방을 자기의 소유로 간주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이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공간을 가져야 하지만 친구는 서로를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정은 조심스럽게 키워야 하며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아픔을 넋두리 하기 위해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상대방이 아파할 때는 상대방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계산되지 않은 동정이 담겨진 무목적성이 우정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정은 대부분의 성숙한 인간들이 육체적인 사랑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런 높은 천부적 재능이 될 것입니다. 고독에서 벗어나는 길. 인생이란 고독한 것이라고 이미 나는 말한 바 있습니다. 고독이란 떼어놓을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이란 것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고독을 물리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한 부분이므로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설사 어떤 정점에 이르러 삶의 절정을 향유할 때는 극복된 듯 할지라도 그렇다고 우리가 반드시 절망적이고 구제할 수 없는 고독의 늪지에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인간 존재는 신비로운 모순에 쌓여 있어서 고립된 존재인 동시에 포용성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독을 긍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고독의 그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의 논거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자신을 내던지고 희생을 각오만 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타인에게 봉사한다는 것은 장난이 아니니까요. 고독은 대체로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 절실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가정이나 직장의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겨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자라고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자신은 이제 인생에서 퇴각했구나 하고 자칫 공허감에 쌓이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늙은 것은 아니고 아직은 힘이 남아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럼 그 여력을 어디다 소모해야 할까요? 최근 나는 어떤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부인은 자신을 어떤 위대한 가업을 위해 내맡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부인은 그 어떤 위대한 가업을 위해 자유롭게 되고자 모친을 양로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매는 매우 어려운 살림살이에 5 자녀들까지 두어 빈궁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 부인은 여교사였습니다. 이러한 부인에게는
보다 중요한 과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 부인이 좀 더 보람있어 보이는 일, 눈에 드러나는 성공만을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각오가 자기 가정 내에서 치러야 할 과업을 회피하고자 하는 구실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기심의 사치입니다. 그래서 고독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구심점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을 수행했는지부터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기 주위에 어떤 봉사도 베풀어 줄 곳이 없다고 확실히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몇 가지 방책을 내세워 보겠습니다. 양교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자선사업단체는 무료 봉사를 얼마든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어떤 가정의 일을 돌보아 줄 수도 있고 혹은 임시로 갑자기 병이 발생한 환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지방단체를 통해 파경에 이른 가정의 어린이나 사생아나 유기된 미아를 찾아서 규칙적으로 방문해 주거나 초대하거나 소풍에 데려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린이를 돌볼 경우는 반드시 자신이 어머니 대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상처를 입은 어린이를 또다시 저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커다란 불행이라는 것도 사전에 생각해야겠지요. 양자를 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로 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은 많으나 입양을 허락하는 양부모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밖에도 상습적인 음주가나 복역 중인 제수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들은 약간 힘이 들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사랑과 훈훈한 정에 굶주려 불행하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에 대한 주선도 이런 분야에 속하는 일입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노인들 자신이 솔선해서 노인 운동을 벌이고 있지요. 이제 이 운동은 독일에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클럽에서는 이야기 상대자를 만날 수 있고 강연이나 체조에 한몫 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한 재봉실도 있고 독서실도 있으며 법률 상담실도 있습니다. 노인 클럽의 이 창안은 노동자 복지회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중년층을 위한 작업장 운동이 생겼다는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어떤 공장들은 일 없는 중년층 인사들에게 방을 제공하고 그 방에서 매일 4시간씩 일정한 임금을 주고 학교 수업에서 쓰이는 모형 같은 유용한 물품들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국내 정교회, 자선사업단체, 청소년 보호회, 부루 아동보호회, 전 대륙의 산지에 있는 SOS, 어린이 마을 등 어디서나 보조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특별 강습소에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예컨대 가사 강습소 같은 곳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순전히 남을 도와주러 뛰어들었다가 보람있는 직업을 얻는 경우도 있지요. 스위스에는 적재적소격인 자리를 주선해주는 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을 싫어하는 외로운 사람들도 적당한 일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은 천문대에서 봉사할 수 있으니 여기서 이들은 하늘을 관찰하고 결과를 기록하게 됩니다. 독일 노동조합은 노동관청들과 협조해서 재교육 강좌를 신설했지요. 예컨대 어떤 미용사가 미용업에 실증이 났거나 혹은 너무 오래 서서 일을 함으로써 다리에 병이 생긴 경우에 이 재교육 강좌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다른 적당한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돕기에는 너무 쇠약한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자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불치의 환자들이 각각 10명씩 그룹을 지어 자기들을 자극하는 문제들을 회람 편지로 표명하게 됩니다. 여태껏 뼈저린 고독감에 휩싸여 있던 이 환자들은 이렇게 해서 다시 뜻있는 삶으로 이끌리는 것이지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정신병 환자가 아니라면 자기의 삶을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독할 필요는 없다고 단정합니다. 자신을 탈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사랑의 봉사는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고독에서 헤어나게 해줍니다. 이런 사랑을 부정하려는 자는 시인 후고 폰 호프만스탈이 말한 다음 구절에 속합니다. 회피하지 말라.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사업을 너는 바로 내 자신의 삶을 몸서리치게 되리니 너의 삶이란 이제 혼돈이 너의 힘을 빨리도 흩트려 버렸노라 한 바로 그것이노라. 루이제 린저의 고독한 당신을 위하여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